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홍선민이라고 합니다. 비슷비슷한 발표를 아마 네 번째로 들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다른 건 좀 비슷비슷한 것들을 좀 넘어가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고 저는 계속해서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온 사람입니다. 인력 정책을 연구했던 거죠. 인력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잘 활용하고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한 거고요. AI가 워낙 이슈가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과학기술 인력은 AI뿐만 아니라 신산업이나 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다 계속 수요가 변화오고 새롭게 수요도 커지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보는 체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례로 작년에 AI 연구를 조금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성공적으로 했냐라고 하면 늘 부끄럽고 늘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뭔가 시사점을 찾은 거를 같이 나누자 해서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과학기술 인력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런 데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럼 실질적으로 수요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본 거고요. 조금 조사를 해보고 진짜 그 수요에서 사람이 하는 역할은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양성하면 되나?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을 내려고 애를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하신 얘기라 다시 얘기할 건 없는데요. 사실 밑에 사진은 이때까지 보여드린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사진으로 잠깐 설명해드리면 AI가 뭐가 이게 달라지지라고 하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사실은 그냥 AI가 아니고 협동 로봇입니다. 이 협동 로봇만 해도 알파고가 총격됐던 2016년에 제가 하노버 메스에 가가지고 처음 이걸 보면서 이게 되게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까지 로봇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따로 일했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일만 하니까. 협동 로봇이 나왔을 때부터 둥글둥글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왜 둥글둥글하게 생겼냐면 옆에 사람을 두고 같이 일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옆에 서 있고 내가 일하고 이게 같이 되네. 그 많은 것들이 진짜 그 당시에 이런 로봇 ABB사가 가장 유명한데요. 이게 되게 좀 유행을 했고 막 떴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뭐가 나오면 이제 백스터라는 로봇인데 가운데 있는 로봇이 얘는 사실 살짝 망해서 지금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얘의 컨셉은 되게 확고했습니다. 로봇이 못하는 게 뭐지? 비정형 노동. 정해진 걸 딱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저기 쓰레기 있으니까 주워야지 이런 거 못합니다. 이게 로봇의 역설이죠. 그런데 백스터한테는 이 비정형 로봇도 옆에서 사람이 가르쳐주면 하기 시작했어요. 배워서. 달라진 거죠. 자, 마지막이 휴머노이드입니다. 이게 앞에서 계속 얘기하신 피지컬 AI라고 얘기하시는 이 휴머노이드에 AI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의 대체가 가능해지겠구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출지수로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출지수가 보여주는 의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AI 이전에 로봇이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그 이전에 로봇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로봇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제일 왼쪽에 보시면 파란 선 것처럼 학력이 높을수록 영향이 작아집니다. 소프트웨어는 그것보다 좀 완화되지만 비슷합니다. 그런데 AI는 전혀 반대죠. 학력이 높아질수록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특허 같은 걸로 분석한 거니까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임금 수준별로 봐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건 근데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로봇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왔으니까 인공지능만 쓸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건 결합이 돼요. 당연히.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합쳐지면서 우리의 일자리가 진짜 변하겠구나라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인식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 주 관심사인 과학기술 인력은 어떨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출 지수를 갖다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학기술 인력에게 적용시켜 봤습니다.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AI 노출 지수는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납니다. 로봇이나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높게 대부분의 과학기술 전문직에서 높게 나타나고 특히 정보통신 기술자가 아주 높게 나타나는 건 일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실제 그럼 고용이 변했나 싶어가지고, 물론 이건 약간 옛날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통계가 약간 옛날 자료밖에 없어서 2013년과 23년 사이에 고용의 변화와 임금의 변화를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에 본 거냐면 로봇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 소프트웨어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를 봤더니 고용은 AI 노출 지수가 높을수록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요가 더 늘었다는 얘기죠. 조금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고용이 거의 안 늘었기 때문에 채용자 수가 줄진 않았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로봇의 노출 지수가 높은 쪽은 크게 준 게 나타나죠. 자, 근데 임금을 보시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시사점,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로봇 같은 걸 많이 쓰면 임금, 소프트웨어가 많이 노출되면 그 직업의 임금은 높아지는구나 하는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 AI 노출 지수가 높아진 쪽은 고용도 안 변했지만 임금도 거의 안 변하고 있구나. 이건 뭐 공급이 충분하구나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활용은 진짜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산업 AI 위원회에서 만든 건데요. 얼마나 많은 주요 제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가전 이런 데 쪽에서 얼마나 많은 과업에 AI가 쓸 수 있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인력에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 실태를 좀 얼마나 쓰고 있지? 이렇게 해서 물어본 겁니다. 특히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개발이나 인터넷 이런 쪽 IT 이런 쪽의 종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생각보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쪽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40% 이상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 시간이나 고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 우리 기업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 좀 보시면요. 그 사람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응답을 해달라고 물어가지고 뭘 하고 있으면 현재 얼마나 확보하고 있어라고 했더니 한 최고급 인재는 한 27%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지만 기본이 된 소프트웨어 인재는 거의 반수 이상이 다 확보하고 있어라고 대답을 했죠. 2년 이내 추가 확보 계획이 있다는 전부 다 높아집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확보할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재직자 AI 원래 국내외 제가 생각보다는 국내외 AI 석박사를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재직자 AI 교육으로 해소를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한 충분한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확보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뭐냐라고 물었더니 기본적으로 AI 기술이 우리 회사에 딱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 딱 얘기하는 게 우리 회사에서는 충분한 연봉을 못 줘. 이 사람들에게 연봉을 못 줘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AI 인력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에서 AI 인력을 어디서 쓸까라고 생각해 보면 산업이 막 큰 게 아니죠. 대기업 몇 개 빼고요. 대기업 몇 개 빼고 AI 산업이라는 것이 엄청 큰 게 아니기 때문에 AI 벤처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 벤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뭔가 수요가 좀 나타나겠지 싶어가지고 AI 사업을 한다고 응답하는 벤처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물어봤더니 현재 고용하는 수준은 AI 인력이라고 갖고 있는 기술 인력은 한 2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중급하고 고급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급보다는 고급 인력을 더 구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석박사 이상을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확보하고 싶어라고도 얘기하고 경력자가 와서 자기 회사의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래라고 물으면 당연히 석박사 고용하고 그다음에 재직자 AI 교육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AI 인재 확보의 가장 큰 거는 자기가 딱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라는 얘기를 하지만 인력 부조를 위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채용 조건을 개선해 봐야 되겠어라는 한 기업이 50% 이상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AI 인력을 주로 수요를 하고 있다는 기업의 현실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현실이 뭘 얘기하느냐? 이게 여기에서 사진을 쓰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거 조사할 때 주요 직무, 너희 회사에 진짜 필요한 AI 직무는 뭐야? 라고 하고 이 직무에 어떤 사람 필요해? 월급은 현재 얼마 정도 주는데 얼마나 줄 수 있어? 까지 물어봤거든요. 보니까 전부 다 아까 보시면 고도화 시키겠다, 더 석박사 이상 필요하다, 경작자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얼마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지금 한 4, 5천 주는데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전 이건 진짜 문제라. 우리나라 AI 말씀드렸지만 많이 활용하고 앞으로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런데 현재 AI 산업이 많이 큰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현재 있는 일자리 생태계는 진짜 해외가 아니라 국내 대기업하고 비교해 봐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4, 5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거고 대부분의 AI 산업에 물론 중소벤처나 벤처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AI 인재는 AI 기술 가르치고 소프트웨어 가르치고 하면 충분하게 양성되는가라고 하면 그게 아니다. 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 AI라는 거는 그냥 개발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도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산업에다 도입을 시키고 직무에다 도입을 시켜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현장하고 결합이 될 수밖에 없죠. 즉 AI를 많이 쓰는 이게 오른쪽의 얘기는 사실 그래서 이때까지 직업하고 다른 게 벌써 2018년부터 OECD는 다른 식으로 학습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돼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캐나다 쪽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AI 노출도가 많은 직업에서 특히 10년 전과 비교할 때 뭐가 더 필요해라고 하면 소셜 역량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협력을 해야 돼. 왜?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고 활용해야 되고 서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전혀 다른 인재상이 필요해지고 키워야 되는 역량도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지식을 가르친다고 될까요? 이렇게나 했는데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남았는데 3분 남았다고 경고 들어왔습니다. 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제는 진짜 뭐가 변해야 되는가? 이 인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현장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현장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현장에서 같이 굴러야 됩니다. 기업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옛날처럼 길러주세요. 우린 쓰기만 할게요. 가능하면 싸게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더구나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들도 줄어든 시대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방정식은 인력 정책에 있어서는 양성, 그 분야가 누가 필요해, 부족해 이러면 양성만 잔뜩 하면 모든 게 해결됐어요.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방정식이 이제 완전히 깨지고 있어요. AI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으로 기업이나 학교나 똑같은 태도로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 키워줄까? 임금을 충분히 못 준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앞으로 계속 너희들이 클 수 있어, 너희들은 성장할 수 있어라는 비전이라도 제시해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재 확보가 진짜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분 남았네요. 어쨌든 이런 확보 전략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이쪽에서 얘기한 겁니다. 확보를 하면 anticipate, 정확하게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몇 명 필요해 수급 전망이 아닙니다. 어떤 인재가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인재야 파악하고 디벨로퍼, 이 사람들을 개발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트랙트하고 개발해 줘야 됩니다. 끌어들이고 계속 개발해서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완전히 자기 걸로 인게이지 시켜야 되는 거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여기서 유수의 기업들의 AI, 생성형 AI를 더 많이 활용하는 그걸 만들려면 뭘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였는데요. 일단 자기 회사의 데이터보다 잘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활용할 수 있게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인재도 확보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기업이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도 이걸 시켜야 돼라고 얘기하고 기업의 조직조차도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야 돼.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만들자까지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정부는 일단 현상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우려도 있고 많이 변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어떻게 변했나 하고 어떤 우리나라 일자리 상태는 어떤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큰 범위만 나쁜 거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틀을 만들고 대학과 기업은 같이 성장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개개인이 진짜 활용하고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렸네요. 감사합니다.